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감적으로 어떤 확신을 얻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목표 달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이 직감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은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혼동하는 직관과 직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감의 작동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세계적 권위자 로라 후앙의 책입니다. 직감의 힘. 로라 후앙, 옴기니 김미정,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직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직감과 직관을 혼동하고 두 용어를 혼용해 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직감은 불현듯 느끼는 명료함이다. 직감은 내면 깊은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적인 통찰로 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한 확신과 믿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직관은 비순차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직관은 정보를 접하고 외부 데이터와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짧은 혹은 긴 처리 과정이다. 직관은 과정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직감으로 인식하는 한순간의 명료함이 나타난다. 즉, 직관은 과정이고 직감은 결과다.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뚜렷이 구분된다. 직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 관련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 가능한 선택지에 노출되면서 얻게 된 정보,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 우리는 직감을 순간적인 느낌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직감은 숙성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명료하게 인식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기까지 직관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커머니 온라인 광고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들을 모색하며 보낸 몇 개월은 유레카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 해답은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왔지만 그의 사고는 그 몇 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직감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직감을 과정의 정점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디스 올로프는 그녀의 저서 직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직감은 즉각적인 결정으로 이끄는 때때로 찾아오는 신속하고 신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직관은 좀 더 미묘하며 대개 우리의 통찰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을 포함한다. 그녀는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지만 직감이 결과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않는다. 마음 가면으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도 이런 구분에 동의한다. 직감은 충동적이고 반응적일 수 있는 반면 직관은 더 조용하고 사색적인 과정이며 통찰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생각이 직관에 묻다의 저자인 게르트 기거렌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더 깊은 수준의 인지와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직관이며 직감은 반응이라고 명명했다. 나의 주장과 가장 근접한 설명이기도 하다. 직감은 정서지능의 일부이며 정서지능 역시 직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서지능의 토대를 수립한 학자 중 한 명인 데니얼 골먼은 직감이 어떻게 삶의 경험을 추출하여 목적의식, 의미, 윤리에 적용되는 기초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작용하기도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직감은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 정서지능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로 여겨지는 피터 셀러비와 존 메이어는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신호와 신체 감각 단서를 잘못 읽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직감이 말하려고 하는 바도 잘못 해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감은 정서지능 그 이상이다. 물론 정서지능을 연마하면 우리의 경험, 배경, 삶의 진실, 기억, 감정, 트라우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직감이 개발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만병통치약처럼 답을 바로 알려주는 신비하고 즉각적인 것으로 오해한다. 또는 정반대로 직감을 무시한 채 데이터, 오직 데이터만을 최고로 여기기도 한다. 영화 머니볼이 그런 사례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과 피터 브랜드가 개척한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사용해 선수를 충원하고 팀을 구성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머니볼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남기는 듯하다. 직감에 의존하지 마라. 데이터에 의존하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머니볼 이야기는 엄격한 통계 분석과 데이터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빌리빈이 선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전까지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데이터는 매우 중요했고 분석은 경기의 판도를 바꿨지만 그것은 감독의 경험이 여전히 경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그러했다. 빌리빈의 성공을 가져온 것은 분석과 경기 감각의 결합이었다. 데이터와 영입 선수에 대한 평가 모두 무형의 요소를 수량화하여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야구든 체스든 경영이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통합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직감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직감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인 혁신에 도달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더 풍부하고 완전한 정의, 즉 직감은 개인적 경험과 외부 데이터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직관 과정에서 나오는 섬광 같은 명확성이라는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직감은 사람마다 다르다. 직감이 결과이고 직관이 과정이라면 이를 경험하는 개인이 있을 것이다. 직감은 곧 당신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직감은 당신의 지식과 관찰 내용, 배경, 기억, 진실, 관계, 감정, 정서 지능, 실망, 상실, 트라우마 등 살아온 모든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직감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서 비롯되며 직관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정점이므로 직감은 곧 당신이다. 당신이 직감하는 돌파구는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며 개인적이며 독특한 것이다. 따라서 설명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직감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활용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생각, 감정, 성향 등 우리를 독특하고 우리다운 존재로 만드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직관 과정을 연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직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직감이 곧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만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직감 경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에 따라 체형이 다르듯 돌파구의 직감이 나타나는 방식도 다르다. 내면의 목소리. 직감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종종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 전통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의견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과 책임들,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일 등과 같은 외침들 때문에 우리는 직관 과정에서 산만해진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지식과 통찰의 원천을 찾아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주변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 모두가 직관하는 과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출처에 따라 정보들이 다르고 모순된 정보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주장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머릿속은 매우 시끄러워진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가 당신의 머릿속을 휘젓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면에서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를 포착할 때가 있다. 이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직감이다. 직관을 통해 지혜, 의견, 정보, 지각을 축적해온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즉, 속삭임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처리하여 명확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속삭임의 속성을 인지함으로써 더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기공학, 통신, 신경과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신호 증폭 및 잡음 제거 과정과 유사하다. 즉, 신호의 내용을 크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신호의 강도를 높이거나 원치 않는 주변 소리나 배경 소리를 최소화하여 신호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자. 이 방법은 더 직접적이지만 내 제자였던 샤이가 경험했듯이 조금 불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내가 가르쳤던 MBA 과정 안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였던 샤이는 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세계 최고 특수부대 중 한 곳의 리더였다. 이 부대의 대원이 되려면 치열한 경쟁과 긴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체력 및 지력 테스트를 받는다. 테스트에 합격한 후보생은 일주일 동안 기본 보병 기술, 야전 기술 및 다양한 지형에서의 야전 항법, 반란 진압, 공대지 협력, 공중작전, 정보 수집, 저격수로서의 감각, 의료 기술, 심리 특성, 정신적 안정성 등을 테스트 받는다. 그 후 부대에 배치되어 보병으로 훈련받는다. 샤이는 팀의 리더로서 24명의 후보생 중 누구를 선발할지 결정해야 했다. 선발할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신중해지죠. 함께 전투에 나설 사람들이니까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함께 옆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한 후보생은 열정도 넘치고 매우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발해야 할지 말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샤이의 상관 중 한 명이 그냥 동전 던지기를 해봐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샤이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동전 던지기로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요? 그러자 그의 상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을 보라고.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머릿속에서 그 친구를 탈락시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냐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트콤 프렌즈의 한 에피소드가 떠오른다고
그에게 말했다.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레이첼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에피소드 말이다. 샤이 역시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었고 과연 방금 그가 한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웃었다. 그 에피소드에서 레이첼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는다. 그 사실을 친구 피비에게 털어놓자 피비는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잘못 나왔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며 그녀를 진정시킨다. 그 말에 따라 레이첼은 화장실에서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피비에게 먼저 테스트기를 건넨다. 그러자 테스트기를 받아든 피비가 임신이 아니네 라고 말한다. 레이첼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중얼거린다. 그렇구나. 휴. 그거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알다시피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와 그래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레이첼. 피비가 티슈를 건네자 레이첼은 다시 말을 잇는다. 이런 정말 바보 같아. 애당초 임신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속상하지? 그러니까 한 줄인 거지? 곧바로 피비가 아니 2줄이야 라고 말하자 레이첼은 뭐? 라고 반응한다. 피비가 다시 말해준다. 이거 한 줄 아니야 2줄이야. 레이첼이 정말 확실해? 라고 묻자 피비는 재빨리 그래 맞아. 좀 전에는 내가 거짓말했어 라고 대답한다. 피비는 레이첼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말한다. 이제 너의 진짜 감정을 알겠지? 그러자 레이첼은 조금 위험한 장난이었어 라는 말과 함께 흥분해서 피비를 껴안고 소리친다. 내가 아기를 가졌다니.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직감의 순간에 도달하기. 샤이와 레이첼은 결과를 알자마자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꼈다. 샤이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그 생도를 탈락시키기로 하고서 동전을 던졌다. 그리고 실제로 동전의 앞면이 나오자 자기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고 이것은 그에게 신호가 되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이전의 수많은 순간, 경험, 입력된 정보가 합쳐진 결과였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일이며 누군가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 역시 매우 무거운 책임이다. 샤이는 매우 희생적인 그 후보생을 응원하고 신뢰했지만 그가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에게 다른 병사들을 보호해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고 그가 다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다. 이 모든 입력 정보는 하나의 감각으로 응축되었고 속삭임을 증폭시켜 명료하게 떠올랐다. 그는 동전 던지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자신의 실제 느낌 및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피비가 레이첼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실은 임신이라고 알렸을 때 레이첼은 안도감, 실망, 눈물, 기쁨, 과거의 관계, 딸로서의 경험 등을 한순간에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사실 그녀는 엄마가 된다는데 설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감정은 레이첼 속 내면의 목소리를 증폭시켰고 그것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샤이와 레이첼처럼 우리도 직감, 즉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개인적 경험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직관 끝에 오는 감각을 강제함으로써 속삭임의 음량을 높일 수 있다. 샤이나 레이첼의 직관 과정이 한참 동안 어쩌면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직감을 강제할 수 있다.
우리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직감을 증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직감을 강제할 적절한 순간을 알아야 한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경험을 이해하고 관찰한 내용을 해석한 후에 말이다. 그렇게 하면 마치 곡물과 과일, 당분이 발효, 농축, 여과, 정제의 과정을 거쳐 언제 최상의 증류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근력 테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안에서 직감과 근육 테스트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강하게 직감이 떠오를 때는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충동 비슷한 것들이 함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감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도 많고요. 무조건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직감이 무르익도록 직관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직관은 과정이고 직감은 결과니까 이 직관의 과정, 우리가 외부로부터 보는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순간들,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그제서야 직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중에 직감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는 선택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갈림길에서 마치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듯 일단 어느 한쪽을 딱 선택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 감정을 잘 살펴보고 알아차리면 우리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던 그 직감을 좀 더 증폭시켜서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직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책은 정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사람의 실루엣이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또 우리는 이 실루엣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이 그림은 착시 그림인데요. 착시에서 시라는 글자 때문에 마치 눈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 범인은 바로 뇌입니다. 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착시 현상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 읽어볼 책은 프랑스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알베르 무케베르의 뇌의 사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오해, 착각, 실수의 근본 원인을 심리학과 뇌과학, 인지 편향 연구를 통해서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옴기니 이정은,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이제는 그림 A를 보자. 인물이 확실히 정면을 향한 채 난간에 팔을 개고 있고 당신보다 위쪽에 있다.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서 아까의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라.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은 A 그림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본떠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검은 실루엣은 정면을 향한 채 당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B 그림으로 넘어가 보자.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몇 초 동안 바라본 다음에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보라. 처음 그림의 검은 실루엣이
이번에는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당신은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번에는 그림 3개를 나란히 놓아보자. 이제 당신은 위아래 그림을 각각 몇 초씩 바라봄으로써 가운데 그림을 어떤 모습으로 볼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끝으로 다시 맨 처음에 제시한 그림으로 돌아가라. 이 그림이 잠재적으로 담은 2가지 버전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이제 머릿속으로 관점을 맘대로 바꾸면서 그림 A, B를 다시 보지 않고도 인물을 정면으로 보았다가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고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가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착시 현상을 분석해서 이 그림들이 사람의 뇌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A와 B 그림은 맨 처음 그림의 안정적인 버전이다. 이 2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은 각각 단 하나뿐이다. 반면에 맨 처음 그림은 모호하다. 그림의 해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맨 처음 그림은 쌍안정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뇌는 모호함을 해결하고 단 하나의 방식으로 그림을 해석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가 안정적인 버전 2가지 중 하나를 몇 초 동안 유심히 바라보면 뇌는 곧바로 시각적인 선입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시 쌍안정 그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지닌 모호성이 감소하고 검은 실루엣을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 A 그림 또는 등 돌린 사람 B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뇌는 세상이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가지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모호성 감소라고 부른다. 뇌에 모호한 그림이 제시되면 안정성을 찾지 못한 뇌는 실제 그림이 내포한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에는 당신이 친구와 함께 쌍안정 이미지인 맨 처음 그림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2 사람 중 아무도 아직 그 그림의 안정적인 버전을 보지 않았다. 이 경우에 2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모호성을 줄인다. 가령 당신한테는 인물의 실루엣이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이고 당신 친구한테는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보인다. 2 사람은 사실 똑같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해석된 서로 다른 2가지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2 사람은 자신이 본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각자 지각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사람은 모두 자기가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깊이 확신한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이 보는 그림을 전혀 볼 수조차 없다. 2015년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쌍안정 착시 사진이 하나 있다. 어쩌면 당신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우리가 정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과 같았다. 스위키드라는 이름의 텀블러 사용자가 어느 날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사진을 게시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원피스가 하얀색 금색 조합인가요? 파란색 검정색인가요? 친구들과 의견이 다 달라서 너무 이상해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빠르게 퍼졌고 전 세계 사람들은 둘로 갈라져 며칠 동안 그 원피스의 색깔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만일 그때 당신이 이 논쟁에 참여했다면 원피스를 당신과 똑같은 색깔로 보지 않는 절반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2 집단 모두 틀리거나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색깔 논쟁은 맞고 틀리고가 아닌 그저 우리의 뇌가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서로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다. 위에서 든 두 가지 쌍안정 착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지각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맹목성 때문에 내가 지각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각한다고 여긴다. 뇌는 세상이 보내는 자극을 거르고 처리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추정하며 전체적인 관점을 구축한다. 그렇게 뇌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현실을 제시하기 위해 쌍안정 착시의 경우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모호성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시야에는 맹점이라고 부르는 시각신경이 망막에서 뇌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존재한다. 망막의 다른 부분과 달리 이 지점에는 빛 수용기가 없다. 그래서 망막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지점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시야에 생기는 그 구멍을 느낄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눈은 두 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한쪽 눈이 멀었거나 한쪽 눈을 의도적으로 감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왼쪽 눈을 감고서 화면을 얼굴 중앙에 놓고 오른쪽 눈으로 아래 십자 표시를 바라보라. 그런 뒤 화면을 서서히 얼굴 가까이 가져가라. 벼랑간 십자 표시의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점이 사라질 것이다. 그 점이 정확히 당신 망막의 맹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의 뇌는 화면의 나머지 부분이 전부 흰색이라고 추정한다. 뇌가 현실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마술은 참으로 놀랍다. 마술이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하는 이유는 그것이 뇌의 기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모호성 감소 기제를 가지고 기교를 부리기 때문이다. 동전 마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술사는 동전 하나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고 천천히 왼손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왼손 주먹을 쥔다. 그리고 그 주먹을 당신을 향해 뻗으며 거기에 입김을 불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과장된 몸짓으로 손바닥을 편다. 동전은 마술처럼 사라지고 없다. 그런 뒤 마술사는 놀라워하는 당신의 귀 뒤로 혹은 당신의 주머니 안에서 동전이 다시 나타나게 만든다. 이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는가? 사실 동전은 마술사의 왼쪽 손바닥에 단 한순간도 놓인 적이 없다. 마술사는 파밍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동전을 왼손 바닥에 놓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른손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모든 일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다. 마술사가 속이려는 것은 사실 눈이 아니라 뇌이기 때문이다. 뇌가 사물의 이동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신뢰한다. 즉, 동전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전이 어떻게 자기 귀 뒤에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일관성이 없고 무언가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술이라고 부른다. 뇌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내 현실을 추정하고 해석하고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관련 있어 보이는 것들로 채워넣는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한다. 식탁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실내의 조명이 어떻든 항상 똑같은 식탁이다. 이처럼 어떤 사물을 정확한 어느 지점에 놓으면 그 사물이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다.
물론 불완전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덕분에 우리의 현실 세계는 참으로 생생하며 사물들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듯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동전 마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경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본다. 이것은 오늘날 인지과학 연구로 확증된 심오한 진리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수한 신호를 보낸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신호들이 지닌 모호성을 줄인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방식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서서히 세상의 모델을 형성한다. 이는 우리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마음대로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착시 그림에서 정면 혹은 등 돌린 사람의 형상을 볼 수는 있지만 나무나 바나나의 형상은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뇌가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이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 해도 말이다. 뇌는 현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무수히 많은 모호한 정보를 거르고 해석함으로써 현실을 재창조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뇌의 이러한 작용은 매우 유용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뇌가 우리를 골탕 먹이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책의 완전 초반 부분이고요. 이후로 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인지 부조화,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 그리고 확증 편향,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측면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나만의 관점으로만, 나만의 시선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한 시선, 내가 보지 못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런 관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잠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때 그때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할 때,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낄 때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거나 마음이 급하고 긴장되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시선이나 관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두려움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이해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바다가 나를 이해해 준 것 같았다.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 중에 여행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날짜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책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저자의 과거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로부터 나의 기억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2025년 마무리는 이 책으로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70 여행, 이여진 지음, 서진 역금,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 P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본 날, 그레이트 오션 로드, 끝없는 수평선과 마주하다. 멜버른은 남반구의 여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추운 겨울을 피해 떠난 여행지. 그곳은 따뜻한 햇살과 느린 바람이 반겨주는 세상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완전히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 그 이름부터 이미 스케일이 달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 절벽과 바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돌 기둥들. 그곳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하늘에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고소공포증이 남다른 남편 없이 나는 혼자 헬리콥터에 올랐다. 거기다 4인승 조종석 옆자리에 앉게 되다니.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세계가 서서히 작아졌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고 그 위로 하얀 포말이 반짝이며 물결을 그렸다. 남색 하늘과 옅은 청록의 바다, 황토색 절벽이 겹쳐진 풍경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건축물보다 완벽했다. 그때 처음으로 대자연이라는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장엄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크게 품는 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 잊고 있던 숨이 깊게 들어왔다. 드넓은 바다 위로 황토색 돌기둥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며 모양을 잃어갔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그 절벽들을 12사도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버티는 순교자처럼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동안 나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내 인생을 떠올렸다. 교단 위에서 보낸 그 청춘의 날들. 그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친 인생.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버팀이었다. 사람의 기대와 책임, 끝없는 반복의 나날 속에서 나도 절벽처럼 깎이고 달아가며 내 모양을 잃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바위들이 아름답게 빛나듯 내 삶의 흔적 또한 그 나름의 모양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버티며 흘려보낸 날들 속에서 나 역시 조금씩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파도는 언제나 거세고 바람은 늘 거칠었다. 바다는 늘 나를 두렵게 했고 그래서 물가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육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사람들은 제주 사람이라면 수영을 잘할 거라고 여겼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움츠러들곤 했다. 그들의 환상 속의 바다는 반짝였지만 내가 아는 바다는 비릿하고 거칠고 위험했다. 어쩌면 나는 평생 바다를 두려워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런 내가 지금 하늘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래의 파도는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리듬으로 호흡하며 존재할 뿐이었다. 두려움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이해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바다가 나를 이해해 준 것 같았다.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20분간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헬리콥터가 착륙했다. 남편이 활주로 끝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고소공포증이라며 남았던 그가 사실은 비싼 요금이 부담스러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땅과 내가 바라보는 하늘 사이의 거리만큼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같은 풍경을 다른 자리에서 본다는 것, 그것 또한 긴 부부의 시간 속에서 배운 일치의 방식이었다. 멀리선 그가 어쩐지 더 가까웠다. 함께한 날들이 우리를 천천히 같은 쪽으로 밀어주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따금 생각한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는 여행조차 어려워진다면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기억 속 풍경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내가 잘 살아왔다는 뜻이겠지. 바람에 깎인 절벽들, 묵묵히 서 있는 돌기둥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잔잔히 부서지던 파도의 빛을. 삶은 언제나 같은 풍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바다의 파도에 눈이 머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파도를 견디는 바위에 마음이 간다. 시간은 우리를 깎지만 그 깎인 자리마다 빛이 난다. 상처가 남은 자리에 햇살이 머물렀다. 지나온 시간도 그렇게 나를 다듬어 주었을 것이다. 여행은 세상을 보는 일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인가 보다. 하나 더 읽고 마칠게요. 부엌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나에게 가까워진다. 아궁이, 화로, 그리고 여자들의 자리. 아오모리에서 하루 머물고 배를 타 혼슈에서 하코다테로 넘어가 이틀을 지냈다. 러브레터의 배경인 오타루 운하도 걸었다. 오르골 상점에서 맑은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오래전 처음 일본을 보았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다. 70의 여행은 설렘만이 아니라 되돌아봄을 품고 있는 듯하다. 히로사키성 관람을 마치고 우연히 들른 히로사키 나카초는 중급 사무라이들이 살던 거리였다. 안동 하회 마을처럼 옛 주택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다. 다다미 방들, 단정한 구조, 사무라이 옷과 칼,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들 중심에는 화로 자리가 있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불을 중앙에 두어 난방과 취사를 함께 해결했다. 집의 중심에 불을 두고 온기를 모았다. 그러다 한국의 부엌이 떠올랐다. 아궁이를 지펴야 했던 깊은 부엌, 온돌방과 떨어지고 대청마루를 거쳐야 닿을 수 있던 곳, 집의 중심에서 가장 멀어진 자리, 어머니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지만 가장 외로운 장소, 가족의 삶을 지탱한 중심이면서도 중심이 아니었던 공간. 가장은 아랫목에 앉는다. 아궁이의 상석. 아랫목 옆 좁은 문으로 밥상이 드나들지만 그 문은 며느리와 어머니만 오갈 수 있었다. 부엌은 집안의 이야기가 조용히 쌓이고 흘러간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앉는 이는 늘 여자였다. 가족을 돌보며 누구보다 중심이었으나 늘 문 밖에 머물던 자리였다. 세월이 흐르며 드라마 속 부엌도 아궁이에서 입식 주방으로 변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어도 마음의 자리는 쉽게 옮겨가지 않았다.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말 대신 눈빛과 숨으로 이어진 자리. 고단함과 헌신이 쌓이고 또 쌓이던 곳. 몇 해 전 방송된 프로그램 엄마의 부엌은 잃어버린 맛과 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내세웠다. 처음엔 따뜻했다. 그러나 화면 속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연기 가득한 아궁이 앞에서 음식을 하고 제작진은 그 밥상을 받으며 감탄한다. 맛있다고 웃는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서늘했다. 그 맛이 정말 감동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단한 삶까지 한 장면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래된 부엌과 어머니의 손길을 정으로만 남기고 그분들의 허리를 펴줄 새 부엌은 없었다. 누군가는 그 공간에서 평생 불을 지켰다. 내가 여행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부엌에서의 해방이었다. 가스레인지 대신 지도를 펼치고 냉장고 문 대신 도시의 문을 여는 시간. 저녁 메뉴 대신 하룻밤의 쉼을 고민하는 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오랜 세월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사 노동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자유. 그게 여행의 맛이었다. 오늘은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까? 가족에게 저녁을 차려주지 못하는 순간 미안함이 스치지만 그 죄책감에서 몇 날 며칠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70의 여행자는 욕심보다 쉼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삶도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것을. 무사 가옥을 나와 작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 곧 네프타무라로 향했다. 화려한 등불들, 생생한 에너지. 일본은 늘 그렇다. 가까우면서도 멀다. 익숙하고도 이질적이다.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의 작가 류은숙은 말했다. 여성에게 부엌은 말뚝이고 그곳에 묶인 줄을 누구도 쉽게 끊지 못했다고. 여행은 오래 묵혀있던 마음의 말뚝에서 천천히 몸을 빼내는 일이다. 한국의 엄마들은 부엌에서 가족을 지켰지만 그 부엌은 종종 엄마를 잃게 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부엌에 붙드는 손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손이다. 나에게 더 먼 나라는 과거의 나였다. 누군가의 식탁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던 나. 그곳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 한 여행자로 서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말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을 자극해서 클릭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던 머리가 책을 읽으면서 청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에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나를 조금 더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5년 마지막 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모든 감정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어떤 책을 읽을까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건 뭘까요? 그리고 2026년에도 만약 우리가 괴로워한다면 아마 그것은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오늘도 마음챙김, 무화 이응욱, 출판사는 책과 나무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그 감정을 피하려는 당신의 방식일 수 있다. 존 카바진. 몸에 깃든 두려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인생 후반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고자 사업을 정리했다.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가벼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익숙지 않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막상 일을 그만두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나의 자아가 무능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밀려와 물에 빠진 아이처럼 허우적대며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온 이상 그것이 어디서 온 건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수행을 위해 알아본 공간은 팬데믹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결국 집에서 홀로 수행을 시작했다. 21일 동안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그저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았다. 나중에야 이 수행이 사념처 윗바사나 혹은 묵조성과 같은 방식임을 알게 되었다. 내면과 마주하자 마치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곳곳에 먼지와 불필요한 물건들로 어질러진 방처럼 감정적 부산물들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과거의 상념들이 막아둔 뚜껑이 열리자 아우성치며 의식의 표면으로 흘러나왔다. 스쳐가는 감정들을 한 장면 한 장면 바라보자 차츰 내면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면을 채우고 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마음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부정적 감정들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벗겨낼수록 더 자유롭고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침내 두려움이 유한한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자각하자 그것은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이 봄볕에 쓰러지듯 두려움 또한 녹아 사라졌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토록 찾고 있던 평화와 자유는 언제나 내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 평화, 기쁨 같은 것들은 밖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21일간 수행을 통해 다음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찾기 위해 떠난다. 감정의 파도는 어떻게 밀려오는가? 세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ABC 모델, 믿음과 해석의 중요성. 엘버트 앨리스가 제시한 ABC 모델은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REBT의 핵심 이론으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 이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친구도 나를 무시한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분노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 반면 보다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친구가 바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의식 혹은 알아차림은 오감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과거의 기억이나 믿음, 관념에 따라 해석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마음챙김은 ABC 모델의 B, 즉 믿음과 해석의 자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반응 사이에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감정은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짧은 틈이 곧 반응과 자유 사이의 문이 된다. 무의식에 부정적인 믿음이 많을수록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거울 효과라고 부른다. 무의식 속 믿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비춰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다. 마음챙김은 부정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믿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이다. 이는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자각하고 그것의 농도를 점차 투명하게 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감정을 대하는 3가지 태도. 억누르기, 휘두르기, 알아차리기.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게도 말고 숨을 들이쉬며 그 감정과 함께 앉으세요. 틱나탄 스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억누르기. 감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이다.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은 몸의 신체적, 생리적 반응으로 저장되며 만성적으로 억눌린 감정은 근육의 긴장과 통증, 소화기 장애,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수면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은 마치 댐과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억누르면 수용 한계를 넘어 폭발하게 된다. 군 생활 중 1년 넘게 나를 괴롭혔던 선임이 있었다. 어느 날도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나를 향해 분출하고 있었고 더는 참을 수 없던 나는 숲으로 뛰쳐나가 억눌렀던 화를 소리치고 구르고 돌을 던지며 분출했다. 만약 그 순간 그가 내 앞에 있었다면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흐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막은 감정들은 결국 폭발하고 만다. 그 폭발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와 자신도 놀랄 만큼 격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감정은 단순히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면 어딘가에 축적되어 일상에서 불편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휘둘리기. 감정에 즉각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억누르기가 감정을 안으로 감추는 것이라면 휘둘리기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감정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과잉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휘둘리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태도다. 화가 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 자신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감정은 무의식 속 믿음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통로와도 같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부분 의식 아래 잠겨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보통 그 감정을 일으킨 외부 대상에 집중하지만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감정을 유발한 무의식의 믿음이나 관념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사라진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한 번의 통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자기 관찰을 통해 조금씩 길러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지속하길 추천한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태도는 내면의 성장과 치유로 가는 여정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왜 필요한가? 내면의 원동력. 감정 없는 삶은 회색빛이다. 감정은 삶의 색을 입힌다. 칼 융. 지금까지는 감정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은 우리에게 오로지 불필요한 장애물일까? 그 안에 긍정적 측면은 없을까? 영화 1987을 보고 난 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정의감이 올라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 건강한 분노는 과거 봉건사회와 독재 정권에서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주의로 발전하도록 이끈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 이면에 작용한 힘이 분노였던 것이다. 개인에게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저항의 동력이 되어 사회가 평등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이자 현재를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로서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시험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막연히 미래가 불안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내면의 경고이기도 하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몰입할 때 불안이 잦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안전하게 살도록 안내한다. 슬픔은 상실이나 좌절을 경험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 나아가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성장의 계기를 얻기도 한다.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다.
이는 치유자가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아픈 경험만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죄책감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을 반성하고 수정하게 한다. 그것은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이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성취, 소유물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움이나 질투를 느끼곤 한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질투는 자아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신호다. 실제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에는 질투나 시기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질투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질투를 잘 활용하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감정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라는 시고가 있다. 즉, 우리 내면의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조차도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손님인 셈이다.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차분히 맞이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내면의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한 해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에 휘둘리던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질투 같은 내가 피하려고 했던 감정들, 그러한 감정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 평온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는 비밀을 눈치채고 은행을 퇴사했다. 이보은 지음 노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보은, 선한 건물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국책은행에 입사해 1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돈 고민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며 일했다. 그 시간 동안 남들이 불안해할 때 흐름을 읽는 힘,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웠다. 30대 후반에는 지독한 사춘기와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 시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세팅했고 결국 잘나가던 은행 VIP 팀장 자리에서 스스로 나왔다. 현재는 내 집 마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저자는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다. 투자 성공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것이다. 감사, 끌어당김, 시각화 같은 마음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자 삶의 흐름이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불안, 결핍,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던 시절을 지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성공기가 아니다. 나다운 삶으로 가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책에서는 저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건너뛰어서 제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낄 때가 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가 그렇다. 과학적 설명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진리를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보던 날 온몸으로 경험했다. 아이들과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도로 옆에 이곳은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그 순간 불현듯 돌고래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돌고래 한 무리가 뛰어오른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웠고 바닷가로 달려가 그 장관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돌고래가 나온 거야. 아이들이 웃으며 말할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안의 작은 바람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생각이 세상과 닿아 있다는 걸 깊이 느꼈다. 과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 무한히 작고 밀도 높은 점이 폭발하면서 별과 행성이 생겨났고 결국 나무도, 돌도, 별도, 사람도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흩어져 있을 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도 이와 닮아 있다. 얽힌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된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로 연결된 쌍둥이처럼 말이다.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는 이를 짜장면과 짬뽕을 즐겨 먹는 단짝 친구에 비유했다. 한쪽이 지방 출장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순간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짬뽕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다. 나는 이런 설명들을 접하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거나 동시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어져 있는 연결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한때 나는 늘 소진된 상태였다. 피곤이 쌓여 있으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웠다. 그런데 에너지를 조금씩 회복하자 신기하게도 나의 상태가 가족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밝고 여유로울 때는 집안에 웃음이 많아졌고 내가 예민하고 불안할 때는 아이들도 똑같이 무거워졌다. 특히 첫째 아들은 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갔다. 탯줄은 끊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얽혀 있으며 더 크게는 세상 전체와도 이어져 있다. 연결을 믿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불안해하기보다 내가 좋은 기운을 먼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감사의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그것은 나만의 주문이 아니라
세상의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메시지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밝아질수록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다. 돌고래를 만난 날처럼 내 작은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 같은 인물들이 상상과 끌어당김의 힘을 믿고 실천해낸 것도 결국 이 연결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사랑이다. 사랑은 멀리까지 전해지는 에너지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닿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자기 사랑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돌보는 행위는 곧 세상과의 연결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내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품을 때 그 에너지는 가족을 거쳐 더 멀리까지 퍼진다.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듯 우리도 본래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다.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불교가 인과응보를 전한 것도 결국 연결성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연결은 늘 살아있다. 제주 바다 위에서 만난 돌고래처럼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중얼거린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나 사랑으로 흐르고 있어. 불안과 결핍에서 마음의 풍요로. 나는 오랫동안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결핍 속에서 살았다. 남편은 대기업, 나는 국책은행에 다니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했고 자산 축적도 또래보다 빨랐다. 그럼에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돈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부모님은 늘 돈은 버는 게 힘들다. 돈은 아껴 써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 말은 어느새 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했지만 정작 나는 내 돈의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부자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불안한 나를 오히려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이 늘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며 자산은 커졌지만 혹시 자금이 막히면 어쩌지? 이번 달 대출 이자는 다 나갈 수 있는 건가? 다음 물건은 살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마흔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 불안은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면의 족쇄였다는 것을.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진 한 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울 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한 달 자금 흐름을 전부 정리해놨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남는 돈이 다 보이니까 불안할 게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야말로 자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했지 내 돈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숫자를 쫓느라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돈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수입과 지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한 달 현금 흐름을 정리했다. 그렇게 내 숫자를 마주하자 불안이 줄었다. 모른다는 불안이 안다는 안정감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내 안의 결핍을 치유하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하루를 긍정 확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성장한다. 삶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한다. 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이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내 안의 긴장을 풀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안정되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놀랍게도 점점 내 안의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먼저라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야 돈의 흐름도 고요해진다. 이제는 돈을 쫓는 대신 풍요의 에너지를 먼저 만든다.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새로운 고객, 좋은 투자처, 뜻밖의 협업 제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끌어당김은 마법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명상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원하는 물질을 상상하며 시각화 명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요함을 위한 명상을 한다. 고요해진 마음 위에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안아준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단순한 동작이 내 불안과 긴장을 녹여냈다. 풍요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 평온한 마음, 믿음의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되낸다.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다. 내가 나를 향해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돈은 더 이상 나를 조이지 않는다. 대신 부드럽게 내 곁을 흐른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실제로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가슴속에 있으면 불만스러운 일이 이상하게도 계속 생겨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같은 일이 발생했어도 불안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불안하다고 느끼고 감사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감사의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일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안 돼 보여도 실제로 가슴에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 지금 감사함이 느껴지든 불안함이 느껴지든 두려움이 느껴지든 기쁨이 느껴지든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그저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슴에 감사함을 품어보는 것, 그 감사한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간직해보는 것, 그것이 지금 최선의 선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든 올라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 깊이 숨겨져 있고 그 위에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껍질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 과정은 마치 현재로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주하기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껍질로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껍질이 벗겨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되어 가는 것 같고 정말 원하는 것, 그 근원과 가까워지는 이 느낌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껍질이 벗겨지면 도대체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요즘 그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양파 껍질은 뭔가? 그것을 찾아내고 벗겨내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 하나가 의식인 것 같아요. 의식의 초점을 호흡으로 보낸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맞춘다 할 때 그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의 기능 중 하나인 걸까요? 오늘 책에서는 의식에 대한 다양한 가설 중 형태장이라고 하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본 책은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크리스 나이바우어 지음, 김윤종 옹김, 출판사는 크랩북스입니다. 형태장 가설. 작가이자 연구가인 루퍼트 쉘트레이크의 저작들을 살펴보자. 그는 오랫동안 과학에서 당연시했던 불필요한 여러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했고 그 중 하나가 의식이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다는 가정이다. 그는 의식이 두개골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일종의 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이것을 형태장이라고 불렀다. 용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부언하자면 과학에서 장이라 함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의 영역으로 물질적 대상과는 다른 특성과 움직임을 보인다. 형태장은 물질적 대상에 붙어 있거나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자석 주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자. 자석을 잘게 조각내더라도 자기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장은 자체로 총체적이어서 자석처럼 조각조각 분리시킬 수 없다. 인간과 달리 해석장치가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은 의식이 뇌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힌트가 된다. 쉘드레이크는 고양이의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갈 때가 되면 종종 이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떤다.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고양이는 어디론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를 데려가기 위해 주인은 최대한 낌새를 줄여보지만 어떻게 해도 그냥 아는 것 같다. 쉘드레이크가 조사한 동물병원 65곳 중 64곳에서 묘주가 고양이를 찾지 못해 예약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65번째 병원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아예 예약제를 포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동물들은 가족 구성원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문 앞을 지나가기 전에 이를 미리 감지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는 2.5kg 정도 나가는 작고 신경질적인 강아지가 산다. 그 녀석에게는 나의 아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아이는 아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 갑자기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뱅뱅 돌고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뱅글뱅글 돌다 보면 아내가 도착하는 것이다. 내가 놀란 건 아내가 올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날조차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다. 나조차 모르는 상황, 예를 들어 아내가 뭔가를 잊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우리 강아지는 나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려면 오직 맞은 사례만 기억하고 틀린 사례는 잊은 게 아닌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셸드레이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주의 깊은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예고 없이 집에 오라는 연락을 준다. 그럼 주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집에 가고 있다는 다른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반려동물이 흥분하거나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 시점과 주인이 전화를 받고 집에 가려고 마음먹은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동물과 주인의 의식 사이에 모종의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물의 사례는 20세기 중반 기적의 마이크라고 불린 닭의 이야기다. 이 닭은 머리를 잘렸지만 살아남았다. 마이크는 도끼를 잘못 내려친 탓에 뇌 줄기와 한쪽 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주인은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고 살려두기로 결정했고 스포이트를 써서 음식과 물을 직접 목으로 넣어주었다. 마이크는 그로부터 2년이나 더 살았다. 머리는 없었지만 잘 걸어다녔고 다른 행동도 정상적이었다. 심지어 서커스단과 함께 투어를 다니기도 했다. 마이크의 사례를 보면 의식이 뇌에 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의식이 뇌를 벗어나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잠시만 열어둔다면 이른바 심령 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도 설명할 여지가 생긴다. 좌뇌가 이런 용어들의 거부 반응을 보일까봐 밝혀두자면 이 둘은 과학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용어다. 이런 현상의 좋은 예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러셀 타그와 헤럴드 푸토프가 천리안이라 부른 오직 마음의 눈으로 먼 대상과 장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리안 연구개발 계획은 실제로 미국 CIA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자금을 지원받았다. 천리안은 다소 멋들어지게 부르기 위한 말이고 초심리학에서의 공식 명칭은 원격 투시다. 이는 어떤 사람, 사물 또는 사건의 정보를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육체적 감각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건 의식 또한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이 진짜 존재한다면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뇌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게다가 직감 역시 이것으로 부분적이나마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최고의 기술과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은 아직도 뇌 안에서 의식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는 거다. 어쩌면 뇌 속에 의식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의식이 뇌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면 어떨까? 만약 의식이 뇌 속에 하나의 물건처럼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더 큰 의식의 장에 접속하면서 샘솟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럼 자아의 느낌이 그렇듯 의식 역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명사는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지만 동사는 유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의식은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것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어쩌면 매일 아침 의식이 70억 개의 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일지도 모른다. 잠에서 깨는 순간 의식은 각자 유일무이한 70억 개의 기억과 관점에 접속한다. 그렇게 각각의 조종사가 된다. 그러면 해석장치가 재부팅된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식은 그 순간 자신을 그 고유한 인간과 동일시하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수행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관찰자라는 개념도 관찰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 180도 뒤집힌다. 이제껏 살펴본 모든 개념 중에서도 의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떡하니 앉아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굳게 믿어왔을 테니 말이다. 이런 감각은 내면의 자아라는 환상과 직접적으로 묶여있다. 이 두 생각이 함께 작동해 두개골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개인의 의식과 자아, 이 두 개념이 전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당신도 의심해 보기를 바란다. 의식에 대한 마지막 고찰이다. 현대 과학은 유물론적 가정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뇌 같은 물질적인 실체가 현상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오직 뇌만이 의식을 만드는 주체라는 뜻이다. 계속 반복하지만 그 정반대가 진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오히려 의식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수많은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의식이 물질의 토대라는 주장도 옳은 게 아닐까?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말했다. 세상 안에 당신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다. 그건 오직 의식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텅 빔, 공에서 형태, 물질이 나온다는 반야심경과 온통 흡사한 소리로 들린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 책의 한계를 벗어나기에 그냥 곰곰 생각거리로 남겨두겠다. 책에서 이 챕터 마지막쯤에 재밌는 실험이 하나 나와요. 영능력 테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재밌겠죠? 이 부분 읽고 마칠게요. 영능력 테스트. 의식이 두개골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설을 직접 시험해보는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다. 준비물은 한 벌의 카드, 조용한 방, 4명 이상의 친구들이다. 우선 무작위로 5장의 카드를 뽑은 후 테이블 위에 그림이 보이도록 놓는다. 그 다음 친구들 중 한 명을 수신자로 정한 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발신자가 되어 5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수신자를 다시 방으로 불러들인다. 모든 발신자는 침묵하고 수신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수신자는 각각의 카드를 손으로 만져보며 어느 것이 선택된 카드인지 느껴본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수신자가 틀린 카드에 손을 뻗을 때마다 나머지 발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아니야 라고 외친다. 선택한 카드에 손이 가면 마음속으로 맞아 라고 외친다. 수신자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며 각각의 카드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를 살펴야 한다. 충분히 살핀 후 수신자가 카드를 선택한다. 이 과정이 전부 의미 없는 짓이었다면 확률적으로 카드를 맞힐 확률은 20%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한 친구의 경험에 따르면 성공률은 항상 그보다 높았고 어떤 날은 80%까지 맞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당신의 영능력 테스트로는 꽤 재밌을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시골에는 수많은 경운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우리 할아버지의 경운기 소리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다 똑같은 경운기 소리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경운기 소리만은 제 귀에는 굉장히 잘 들렸어요. 다른 경운기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마도 제가 기다리고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나의 의식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유하고 독특함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현재 제 자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순수하게 밭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경기의 그 미세한 진동들을 잡아낸 것처럼 나이가 든 지금도 순수하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 또는 어떤 사람, 목표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는 그것만의, 그 사람만의 그 미세하고 독특한 진동과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내용에서는 의식이라는 것이 뇌의 한 기능이 아니고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뇌 안에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뇌 바깥에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